스탈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역대급 빌런입니다. 진짜 전무후무한 독재자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죽였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타 민족이 아니에요. 자국민을.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악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스탈린이 악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무감한 것 같아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 속에 내재된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거든요. 통상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일을 잡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독일과 소련이 독소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인데 서로 간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약인 거예요. 예, 훗날 이제 공개된 이 조약의 비밀 의정서에는 독일과 소련이 동유럽을 각각의 영향권 아래 분할하고 폴란드의 국경선을 어디로 정할지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넌 이만큼 가져가라.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즉 이 조약은 폴란드 침공 조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은 서로 친구인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 근데 문제는 1941년 6월 22일에 발생합니다. 독일이 영국 공습에 실패한 뒤에 독소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한 겁니다. 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게 아주 장관인데 153개 사단, 390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기갑부대 장갑차를 가지고. 북쪽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를 침략 안 할 수가 없죠. 수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쪽 키예프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스탈린 처음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리 없다. 히틀러 총독이 그럴 리가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모스크바에게 병력을 보내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소련이 독일과 싸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련이 연합국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깡패들이 편을 먹고 나쁜 짓을 했는데 갑자기 깡패 A가 깡패 B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공격당한 깡패 B가 깡패 A와 맞서 경찰과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깡패 B가 경찰이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은 연합국이자 승전국의 대표로서 전후 세계 질서를 세팅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어깨를 함께 나눕니다. 그 스탈린의 악한 본질과 악랄한 정체가 히틀러라는 절대악과 맞서 싸우는 스탠스로 인해서 가려지게 된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구조적인 비극이에요. 스탈린이 가진 악마성은 과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악합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국가적 고위성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대략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약간 숫자가 좀 달라요. 한 예로 1970년대 말 지하 소식지를 통해서 유포된 요시프 디아스킨의 인구조사 연구에서에 의하면 농업 집산화와 계급 총수의 시기, 그러니까 1929년부터 36년의 그 시기입니다. 1,000만 명의 남녀노소가 비자연사를 당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스탈린의 비밀 문서가 속속 공개되면서 스탈린 체제의 악질성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우크라이나 농민학살, 홀로두메르의 비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940년에 카틴 학살 사건이라고 있어요. 소련에 스몰렌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카틴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그 숲에 폴란드 엘리트들, 즉 폴란드군 장교, 경찰, 대학 교수, 성직자, 의사 약 22,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숲에다 묻어버려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네들 안 했다고 우겨요.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독일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다면서 후퇴하거든요. 후퇴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데 뭐야 이거? 근데 이제 당시 유럽인들 아무도 믿지 않죠. 근데 1991년에 스탈린 문서가 공개되잖아요. 거기에서 스탈린이 이 계획에 대해 사인한 거, 서명한 거, 그 다음에 22,000명의 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폴란드인한테는 이 아픔이 큰 거예요. 그리고 더 아픔은 카틴숲 학살 사건의 70주년 때 레오 카친스키 대통령이 추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 가는 길에 비행기가 폭파되면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해요. 폴란드인에게 2번 아픔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가면 제 스탈린 찢어 죽여도 부족합니다. 또 하나 대수청이 있습니다. 1936년 말부터 1938년 후반까지 스탈린은 체제 내의 거의 모든 간부를 숙청합니다. 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죽여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합니다. 총통, 저 정 PD가 공산주의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데려와.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하면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다 죽이고. 1937년 한 해에만 비밀 경찰 선임 간부 3,000명, 지방 검찰관의 90%가 처형이 됩니다. 3만 명의 장교가 살해가 되는데요. 이는 그 당시 장교 총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장군과 대령의 80%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장교는 체포된 지 재판도 없습니다. 24시간 안에 총사당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독소전쟁 초반에 장교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밀려요. 수청의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밀고 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스탈린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밝혔듯이 소련 강제 수용소는 거대한 육지에 군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만 제곱킬로미터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 인민의 적이었던 그 자식들을 위한 고아수검소 등 아주 다채롭고 탄탄하게 구성된 수용소였습니다. 휴일 없이 하루에 18시간씩 노동했습니다. 영하 60도의 추위에 누더기 걸치고 찢어진 텐트에서 자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간수들은 아주 야만적인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쏴 죽이고 했어요. 그 중에서 콜리마 강제 수용소의 악명은 유명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간수들이 기관총을 이용해서 대량 학살도 자행했죠. 그 1938년 한 해에만 콜리마 강제 수용소에서 어린이 포함입니다. 약 4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바를람 샬라모프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가 쓴 소설 콜리마 이야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스탈린은 한국전쟁의 최종 승인자이자 감독자입니다. 김일성은 주연, 모택동은 주연급 조연입니다. 김일성이 박헌영 데리고 스탈린의 모스크바를 몇 번 찾아갑니다. 침공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스탈린이 계속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아직 중국이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택동이랑 장개석이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전 중이었고 그리고 미군이 아직 남한에 상주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직 핵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1949년 말과 1950년 사이에 소련이 핵 개발, 드디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핵폭탄을 갖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모택동이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에지스9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극동 방어선을 우리나라를 빼고 일본 위에서 오키나와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침공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케이 합니다. 사인을. 이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탈린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25 전쟁은 스탈린의 승인과 모택동의 원조와의 김일성이 주도한 국제적인 침략 전쟁입니다. 이때 국군 장병 62만 명, 민간인 99만 명, 유엔군 15만 명 등이 전사하거나 사망했습니다. 남북한 다 합쳐서, 민간인 다 합쳐서 380만 명이 전사한 전쟁입니다. 네.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이 스탈린을 찬양하고 숭배한 지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조지 버나드 쇼, 줄리안 헉슬리, 장폴 사르트르, 앙드레 지드, 피카소, 루이제 린저, 파블로 네루다 전부 다 스탈린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서 스탈린을 찬양한 사람이 바로 월터 드런티라는 뉴욕타임스 모스크바 주재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즈의 13부작 연재 기자로 스탈린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데? 수용소가 이렇다는데? 의심했는데? 뉴욕타임스라는 세계적인 일간지가 스탈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호화 아파트와 승용차, 요리사, 가정부, 운전기사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스탈린에게 선물로 받습니다. 마약까지 받죠. 1932년도 이 퓰리처상을 받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즈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퓰리처 위원회에 가서 퓰리처상을 뉴욕타임즈가 스스로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부합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 준 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것도 골 때린 겁니다. 두 번째, 조지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죠.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탈린 수용소를 직접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에서는 누구나 인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를 나오지만 러시아에서는 범죄자로 교도소에 들어가 정상인이 되어 나온다. 그러나 나오도록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 머무르기를 더 원한다. 그러니까 수용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노벨상을 줍니까? 그리고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인데요. 러시아인이 영국인보다 체격과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 굶어 죽고 뼈밖에 없고 정말 처참한 거는 자기의 가족, 인육까지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체격과 일반인이 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새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특사였던 루즈벨트의 보좌관이었죠. 조지프 세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스탈린의 외모까지 칭찬합니다. 그의 갈색 눈은 매우 지혜롭고 온화해 보인다. 아이들은 그의 무릎에 앉고 싶어 할 테고 개도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스탈린을 아이들도 따르고 개도 따른다는 거예요. 파블로 네루다, 칠레 작가죠. 197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탈린은 원칙이 있는 선량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미친놈들입니다. 어떻게 스탈린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당대의 스탈린의 정치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찬양했다는 건 악랄한 겁니다. 지식인은 정직해야 하거든요. 제가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현대사의 이 빌런 삼총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윗의 서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